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가장 신뢰하는 이 분석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우리 전병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한미 간의 협상, 그다음 미국과 일본과의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났는데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과 미국의 협상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중국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코멘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특징적인 것이 미국하고 뭐 협상을 하나 해도 뭐 미국은 백악관에서 발표하고 뭐 쇼하는데 중국은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다른 점이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중국의 코멘트나 이런 것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 한국하고 이제 뭐 일본은 원래 이제 첫 번째 받았던 오파지에 비해서는 조금 좋아졌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어떤 부채냐 그럴 때 그게 이제 미국이 덮어씌운 부채죠.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은 거의 이제 현금 인출기 같은 느낌으로. 근데 중국은 뭐 남의 나라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미국을 히토리 하나 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끌고 다니는. 그래서 5차례 그 실무 협상한 걸 보면 첫 번째를 빼고 나머지 4번의 협상은 전부 히토류를 얼마나 더 이제 유예하냐 그거였고, 관세율은 뭐 항상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적어도 5년에서 7년 안에는 해독제가 없는 이 독사의 독을 갖고서 이제 트럼프의 발 뒤꿈치를 물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미 미일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중국은 공식적인 코멘트는 없었다. 내가 좀 전에 이제 결국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미중 패권 전쟁에서 지금 중국이 가장 강력한 히토리를 가지고 지금 미국을 어떻게 보면 끌고 가고 있다. 이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뭐 이거는 결국은 온리원하고 넘버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리원과 넘버원의 그렇죠. 싸움. 예. 그래서 미국은 1등하는 게 워낙 많아서 뭐 카드를 낼 게 수없이 많은데 중국은 다 2등이기 때문에 맞붙을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화살 3개 가진 사람하고 화살 하나 가진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제 3개 있으면은 뭐 대충 쏘는 거죠. 근데 하나가 있으면 굉장히 신중하고 이게 이제 온 힘을 갖고 쏘기 때문에 이게 한 개 가진 사람이 이길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지금 미중의 관계는 아까 밖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이 중국의 페이스로 미국을 끌고 가는, 그래서 이게 지금 only one. 그래서 기술이 1등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든지 아니면 대체 기술을 찾든지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구상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부존이 제한되어 있는 이 천연자원은 대체하거나 뭐 신규로 개발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체 불가한 딱 한 개의 카드로 수없이 많은 이제 넘버원 카드들을 이제 제압해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지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리라는 아주 절대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엔비디아 칩이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엔비디아 마켓셔도 한 80%, 70%이 정도거든요. 근데 중국의 중위토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92%예요. 그러면 이거 전 세계 어떤 아이템보다도 더 강한 독점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더 센 이 영향력을 지금 미중 관계에서 발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관세 전쟁에서도 쉽지 않고 미국이 기술 전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이거에 중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이제 관세 전쟁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복수의 일전이지 소프트웨어 생산이 없는 거죠. 관세라는 것은 보호할 산업이 있을 때 관세가 의미가 있지.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 반도체까지 다 집 나갔는데 거기다 50%를 때리든 100%를 때리든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출업자가 타격을 받지만 석 달만 지나면 어떻게 되냐. 재고가 스탁아웃 되면 그때는 이제 소비자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소위 말하는 은발의 오줌 누기 전략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고, 그게 이제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기술 전쟁은 저는 미국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갈팡질팡 왔다 갔다 온탕 냉탕을 하면 좋은 카드도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기술 봉쇄, 반도체 봉쇄 이게 너무나 좋았고 중국이 뭐 실토를 한 게 있어요. 반도체라는 인체의 심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심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래서 바이든의 기술 봉쇄는 중국을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가 뭐 68개인가 78개인가의 정책이 바이든 정책을 다 엎어버리는 거고 기술 중심의 중국 봉쇄가 아니라 관세 중심의 중국 공격으로 패를 바꾼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숨을 쉬게 되는 그리고 그 반도체 칩에 관한 것들도 처음에는 금지 그러다가 또 이게 그러니까 전선왕이 참 수단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을 고 삶아가지고 통행세 낼 테니까 팔게 해줘. 그래서 중국에 또 팔았다가 이번에는 역으로 중국이 이제 안 사. 이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럼 중국의 이 기술과 특허 굴기는 도대체 어디까지 온 건가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우리가 AI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AI에 절대 강자 미국이 맞는데 그 2등은 누구냐? 절대 2등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의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지금 우리가 제일 쇼킹했던 것이 저 기술 후진국 중국이 어떻게 딥시크라는 회사를 가지고서 오픈 AI 뒤통수를 쳤냐. 이게 이제 제일 쇼킹한 일이었죠. 그렇죠. 그게 간단한 답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중국의 스타트업 하나가 세계 1등하는 이제 AI를 뭐 이제 따라잡았다, 혼내줬다 하는 것 전에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전 세계 생성형 AI의 특허의 74%가 중국이에요. 아, 특허 미국이- 생성형 AI 특허의 그렇죠. 74%가 중국이다. 미국이 한 15%, 우리 한국이 뭐 3%인가 4%인가? 이제 거기에서 일단 이제 차이가 나고 두 번째로 보면은 전 세계에 그 AI를 그 잘하는 논문 잘 쓰고 이제 연구 잘하는 대학의 랭킹을 보면 10년 전에는 뭐 중국 대학이 뭐 2개 정도였다가 금년 3월에 평가한 걸 보면 10대 대학 중에서 7개가 중국 대학입니다. 또 한국은- 화면이 그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한국은 뭐 전혀 이제 랭킹에도 못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런 이제 기초 기술에 대한 투자 또 이제 개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중국이 그 사이 한 5년 동안 우리가 뭐 별 관심이 없어 안 쳐다봤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근데 중국이 뭐 내수가 안 좋다,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동이 뭐 어쩌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모르면 이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내수가 안 좋든 코로나가 뭐 생겼든 간에 그와 상관없이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는 아무 상관없이 계속 늘렸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지금 딥시크로 나타나고 또 AI 칩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국산 AI 칩을 써서 AI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이제 괴력을 이제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중국의 R&D 투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멘탈 노력, 시간, 그리고 이제 놓고 보면 이번에 딥시크 같은 경우도 15살에 대학을 들어온 이제 수학 천재가 만든 회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보면 15살에 대학을 들어온.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뭐 또 하나 중국에 대해서 보는 것이 연초에 보면 로봇가 그 무기들하고 같이 춤추고 로봇가 권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축구도 하는 이제 유니트리 로봇을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떻게 보면 로봇의 상징이라고 보는데 이 회사의 사장도 15살에 대학 들어와가지고 지금 사장이 30대 35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중국은 우리는 뭐 52시간 주 4일 뭐 이거 갖고서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중국의 첨단 산업은 천재들의 노가다가 만든 어떻게 보면 이제 노가다 산업이다. 15살에 대학 들어오는 그 천재들이 이 사람들이 뭐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날밤 새면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을 이제 어떻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왔다. 한국은 그럼 뭐를 배워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뭐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넘어야 되냐가 사실은 중요한데 뭐 시작은 교육부터 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수학자라는 이제 천재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수학 올림피아드를 이제 한 친구들이 중국도 이제 그 AI나 이런 데서 두고 나타냈는데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인가 뭐 그렇고 3등이 우리 한국이에요. 국가별 랭킹으로는 우리가 세계 3등하는 수학 천재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 AI도 3등 해야죠. 예. 그런데 이게 개별 성적을 보면 우리 애들이 수학 문제 그 다 금메달 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게 이론상으로 이 딥시크나 유니트리 같은 회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놓으면 우리는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자소 써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월급쟁이 하려고 이러는데 중국은 창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천재들의 창업을 지원한 시스템 뭐 우리는 다 뭐 특목고등을 다 없애는 거잖아요. 중국은 지금 전국에 거의 50몇 개 대학이 영재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영재 교육을 한다. 그렇죠. 15살에 대학 들어온 친구들. 근데 첫 번째는 교육부터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조금 스탠스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이제 뛰어난 인재들이 반도체 만들고 AI 개발하는 데가 아니라 이제 성형하고 이게 피부과 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걸 안 바꾸면 우리야 뭐 아무리 천재가 있은들 이게 이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엉뚱한 디렉션으로 이제 인재들이 흘러버리면 국가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 정리해 보면 중국이 이렇게 강한 거는 결국 국가가 R&D를 집중적으로 밀어내는 힘. 그 하나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게 15살 천재가 대학교에 입학해 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은 한국 사람이 따는데 그 금메달을 딴 친구가 결국은 세계적인 기술과 세계적인 도전을 결국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중국이 가장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가장 갖고 있는 강력한 카드가 히토리라면 미국은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해도 반도체죠. 그래서 히토류는 그냥 반도체를 만드는 들어가는 한 개 소재고 그거 갖고 뭘 하냐 그러면은 AI를 하는 건데 지금 AI를 하는 알고리즘이나 또 그것을 받쳐주는 반도체는 뭐 독보적인 미국 기술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같은 시대는 이게 옛날로 쳤을 때 하청업체가 갑이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산업공상 그랬을 때 선비가 가장 높은 이제 대우를 받았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장사꾼이 가장 대접받는 시대로 바뀐 것처럼 예. 이게 예전에는 기술을 가진 갑이었고 그것이 이제 공장에다 오다를 주는 이제 예를 들면 하청업체가 을이고 그리고 하청업체에다 납품을 하는 장비 이거 공급하는 회사는 뭐 을중에 을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거기다가 쓰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것은 뭐 병 정도 됐죠. 근데 이것이 이제 미중에 그 기술 전쟁이 벌어지면서 공급망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아니라 기술이 있으면 뭘 하냐 못 만들면 꽝인데 여기서 이제 가불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공장에 있으면 뭘 하냐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가진 놈이 이게 슈퍼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예, 반도체 장비. 그렇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 ASML이죠. 예. 전 세계 어떤 회사들도 첨단 장비를 만들 때 ASML의 EUV가 없으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회사 회장들이 다 가서 아련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미중이 이게 2차 전쟁 벌이면서 히토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이게 을중의 을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슈퍼갑이 돼버리는 현상이 지금 나타난 거죠. 미국에 갖고 있는 거 지금 반도체고 반도체 부분에서 결국은 장비 부분이 강자였는데 이 장비 안에 히토리가 들어간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네. 그래서 반도체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봤던 최근 40년간의 어떻게 보면 가치 체계 여기에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먹이사슬의 맨 끝단에 있는 것이 갑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
그것이 이제 미국이 고통스러운 것은 먹이사슬의 모든 부분을 장악했지만 맨 끝단에 있는 가장 미약한 부분 하나를 이거를 이제 못 갖는 바람에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머리를 흔드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히토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것은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토리오 1톤을 생산하려고 하면 엄청난 공예 산업이고 이제 뭐 방사능 1톤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산업을 인당 소득 9만 달러의 나라에서 할 수가 구조적으로 없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히토리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이제 정제 과정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90년대에 썼던 기술을 하고 예를 들면 반도체 썼을 때 이제 K 반도체하고 메가 반도체하고 기가 반도체가 있다고 하면 미국은 이미 90년대에 썼던 K 반도체 수준의 기술에서 머물러 있고 예. 그 사이 중국은 30년 동안 이게 메가 반도체, 기가 반도체급의 기술을 이제 초고순도로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럼 앞으로의 미중 패권 전쟁은 결국은 반도체에 달렸는데 히토리라는 카드는 이미 중국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반도체의 미래의 전쟁은 미국, 한국, 중국 이러면 우리의 살 길은 뭔가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풍수에 보면 오수부동격이라는 게 어디가 명당이냐고 그럴 때 이 쥐하고 고양이하고 개하고 호랑이하고 코끼리가 같이 이제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서로를 못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인데 지금 이게 AI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하려고 하면 GPU하고 HBM이 있어야 돼 반도체가. 예. 근데 이걸 만들려면 EUV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려면 히토리오 금속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5가지가 이 오수부동격처럼 이게 서로 균형 관계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그런 작은 나라 하나가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 회장들이 다 와서 아레나는 이런 불상사 생긴 것은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정말로 운이 좋은 나라고 천행인 것이 미중의 이 전쟁의 와중에서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1위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주가를 바로 폭락시킬 수 있는 오늘 바로 폭락시킬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를 하려면은 GPU가 있고 GPU 옆에 6개나 8개의 HBM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근데 그 그렇죠. HBM을 90%를 우리가 공급을 해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그래서 대만도 HBM을 못 만듭니다. 중국은 당근 못 만들고 미국은 마이크론이 하고 있지만 이제 최첨단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AI의 큰 그림 속에 이게 어떻게 보면 대체 불가를 우리 하나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엄청난 기회고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가 한국에 와가지고 뭐 이제 러브샷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26만 장의 GPU를 인심 쓰듯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26만 장이 아니라 260만 장을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갖다 바치는 패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게 뭐냐면 바로 HBM을 전략 물자로 지정하는 겁니다. 아, HBM을 전략 물자로 한국이 지정하는 그렇죠. 우리가 법으로 지정을 하고 이것은 이제 AI 전쟁 시대에 이건 정말 군사 물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HBM을 이제 사가는 쪽에서는 일정한 비율만큼 예를 들면 HBM의 10% 20%만큼은 빠토로 반드시 GPU 칩을 우리한테 우선 공급권을 줘야 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H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반도체 장비에 가장 강한 건 네덜란드니까 우리가 그 HBM을 전략 물자로 지정을 하고 전략 물자를 사가는 나라에 대해서는 GPU를 의무적으로 우리한테 그렇죠. 된다. 바로 이제 우리 거를 하이닉스 것을 100%다 사가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첨단 GPU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줄 서가지고 받으면 어느 세월에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6만 장 받는다는 것도 이달 말까지 받냐?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AI 경쟁은 초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빨리 받아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엔비디아가 선심 쓰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매달 또박또박 우리한테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히 지금 같은 판세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이 엔비디아한테 물건을 못 판다, 뭐 뭘 주면 된다 이런 오파를 하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정부가 정권이 이것을 패를 하나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그런 법을 만들게 되면 하이닉스가 삼성에 납품할 때 뭐 우리는 당신네들 원하는 데 해주고 싶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이렇게 정했다.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한국에 파나 미국에 파나 이게 뭐 애플에 파나 삼성에 파나 매출은 똑같단 말이에요. 가격을 깎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한테 GPU 칩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패를 하나 만들면 이것은 이제 이게 중요한 AI 산업의 인프라가 되는 것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 정부가 또 정권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식의 이제 법을 하나 만들게 되면 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 그리고 핑계거리를 만들 수 있죠. 근데 HBM을 전략 물자로 만드는 것은 국제법상 어떨까요? 그 전략물자라는 게 자기가 정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동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런 패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히토르라는 그 금속 자체가 그건 광물질인데 그거를 밖으로 수출할 때는 우리한테 반드시 허가 받아야 된다.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AI 칩은 커머디티 상품이잖아요. 근데 전략 물자로 지정하죠. 근데 중국에 수출할 때는 우리한테 반드시 승인 받아라. 이제 또 사회주의 국가들 독재 국가한테 갈 때는 이건 반드시 승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뭐 적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십니다. 미국, 중국, 대만노도 HBM을 못 만드니까 결국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HBM이니까 이거를 국가의 전략 물자로 해서 나머지 AI 시대를 열어가는데 이거를 지렛대로 쓰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건 상당히 저도 많이 배우는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반도체의 이 슈퍼 사이클이 왔다. 반도체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요. 네. 뭐 증기기관이 이제 뭐 발견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석탄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났죠. 예. 그래서 지금 AI가 시작이 되면서 이것은 반도체 먹는 하마,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가 지금 등장한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 우리로서는 정말로 내수도 안 좋고 수출이 안 좋은데 이게 정말 천행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AI 시대의 석유잖아요. 예, 제조업에 석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듯이 마찬가지로 AI를 하려면 반드시 두 개가 지금 현재와 같은 폰 노이망 구조화의 컴퓨팅에서는 GPU하고 이게 메모리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뭐 AI 호황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우리 메모리 호황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예. 여기 어떤 그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에서 전병서 소장님, 반도체 전쟁이 핵심인 것 같은데 한국이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요? 라는 부분에서 HBM을 국가의 전략 물자로 지정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저도 오늘 아주 귀중한 말씀을 들었는데 또 어떤 전략을 쓰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패라는 것은 그게 하나가 있을 때 의미가 있죠. 여러 개 있으면은 뭐 우리 있지도 않지만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최종 병기활이 뭐냐. 우리가 뭐 몽고가 침입했을 때도 활 하나로 지켜냈듯이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해안이죠. 40년 전에 할아버지 해안이 손자를 웃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GBM 하나를 반도체 메모리를 하나를 우리가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다음번에 또 하나 더 만들자. 그게 뭐냐를 이제 고민하고 또 앞으로 30년 뒤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카드를 갖고서 미국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저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죠. 그리고 없는 걸 지금 뭐 만들 수는 이미 없는 거고. 그래서 그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잘 지키고 또 그것이 뒤에 오는 이제 캐치업을 못할 정도로 말만 초격차, 입으로만 초격차가 아니고 거기에 정말로 좀 라인 하나 짓는데 뭐 빼바 하나 짓는데 100억 불에서 250억 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국가가 지원하고 또 민간도 투자하고 해서 이게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감히
그 격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초격차를 만들자. 그렇죠. 지금 떼돈 벌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정말로 시장 점유율 90%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은 지금 HBM도 3가 아니라 4, 5, 6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넘버를 가야 된다면 엄청난 R&D가 필요하고 또 투자를 한다고 할 때도 원가를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미국이나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라인 짓는데 정부가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이 원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반도체 보조금 관련되는 지원법을 계속 만드는데 보면은 거기에 세율만 낮춰주는 것이지 직접 보조금을 우리는 주지는 않아요. 아, 세율만 낮춰주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투자비가 그래서 여기에 미국도 보면 527억 불을 이 보조금으로 사실은 주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3,400억 위안이니까 한 70조 원 정도를 이제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공장 짓는 데 쓰라고. 근데 우리는 세율은 나머지 나라들도 다 세 공제 다 해줘요. R&D 공제하고 그러는데 그 보조금을 주지를 않는 거죠, 우리는. 반도체 공장 지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1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가상각을 커버할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넥스트에 4나 5나 6로 넘어갈 때 거기서 후발자가 못 따라오게 하려면은 한 40% 정도도 원가를 낮게 가져가게 되면 후발자가 감히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전략물자로 지정한다고 하면 정부나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게 메이크 센스 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때 국가가 보조금이나 이런 걸 주고 또 HBM을 전략 물자로 지정하고 국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자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 트럼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엉터리고요. 그건 중국을 잘 봐야 돼요. 중국은 지금 SMIC가 있으면 새로운 12인치 웨이퍼 하나 공장이 있으면 이걸 한 개 별도 회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모회사가 51%를 가지고 49%는 지방정부, 사회기금, 뭐 공공기관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합 그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그대로 이 회사의 그 재무제표는 다 잡히고 대신 투자금의 부담은 모회사는 51%만 지는 거죠. 49%를 이제 그 다른 투자가한테 받기 때문에 그럼 공장 하나 질 거를 두 개를 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중국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외부의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2배 이상 지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LCD에서 뭐 거의 다 포기했고 OLED에서도 지금 우리가 밀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뭐 LG나 이쪽이 펀딩이 잘 안 돼가지고 OLED 공장도 하나도 제대로 잘 못 짓는데 중국은 이 구조로 그러다 보니까 OLED 공장을 2개, 3개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한 개 질 돈 갖고서 정부나 또 이제 공공기관 펀드에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3개를 짓게 되면 수율이 3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생산량을 맞추니까 시장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 전략을 쓰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잘하는 건 배울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 HBM 같은 이런 품목에도 야, 돈 버는데 재벌한테 어떻게 돈을 주냐 이런 논리가 아니라 AI 전쟁 시대에 이거 반도체는 군수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그럼 미국은 바보 천치기 때문에 외국 회사한테도 돈을 주냐 이거예요. 미국은 왜 그렇게 돈을 주냐는 거 결국은 군수물자는 브랜드를 따지지 않아요. 최고의 성능, 최고의 제품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나라, 기업을 불러가지고 보조금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는 이게 파격적인 보조금을 줘서 후발자가 들어왔을 때 원가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되게끔 만들어버리면 그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의 전략 산업이라고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게 명명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죠. 좋은 말씀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HBM을 전략 물자로 하는 거하고 지금 사실은 SK 최태원 회장이 어마어마한 몇백조를 투자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금산 분리를 AI 부분에서 완화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수준이 아니고 아예 국가가 지분 투자를 확실히 해서 이 속도 초격차를 앞서 나가야 된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미국을 베끼면 되잖아. 우리가 미국을 다 베끼면서
왜 미국을 안 뺏기냐? 미국은 지금 인텔한테 정부가 지분을 넣잖아요. 예. 그게 그래서 지분을 넣는 것이 뭐 문제가 되냐고 그러는데 미국 따라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근데 그것이 미국도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죠. 망해가는 인텔한테 정부가 왜 지분을 내고 부실 투자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인텔이 하지 않으면 미국의 반도체 기술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거 똑같이 우리는 죽은 말한테도 돈을 퍼는데 달래는 말한테 돈을 퍼넣어서 새끼를 치고 손자를 쳐서 연년셋에 크게 돈을 먹어야죠. 삼성전자이든 하이닉스든 이걸 재벌 기업이라고 보지 말고 AI 전장 시대의 반도체는 군수 물자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국방대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있는 삼성전자한테 투자를 한다는 거 시가총액이 400조, 500조 되는데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새로 짓는 예를 들어서 HBM 라인 하나를 별도 회사를 만드는 거죠. 예, 그 중국처럼. 회사에 그렇죠. 그 회사의 51%는 삼성이 지분을 갖고 49%는 사회나 국가나 투자 펀드가 지원을 하는 거죠.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중국은 이 천재들이 15살에 그 대학을 들어가서 그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월화수목 금금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도체 지원 부분에서 주 52시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그거는요. 결국은 이 보상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이제 생각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그걸 희생하고서 나는 높은 보상을 받겠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1억을 받는다. 그러면 그 52시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하더라도 그 감내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만한 밸류를 창출한다고 하면 굳이 국가가 이것을 모든 산업, 모든 업종, 모든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것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시장 경제, 자유 경제 특징이 원하는 대로 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평균에 놓고서 이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은 천재 한 명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기업을 먹여 살리는 이런 시대에 이게 평균의 인력을 기준으로서 모든 것 잣대를 이제 가져가고 그리고 지금은 이 손으로 발로 일하는 노동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로지 손가락으로 일하는 예. 이제 지적 노동의 시대에 그게 굳이 이것을 노동 시간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쟁력의 유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경쟁력은 치열하게 경쟁해서 싸워서 이겼을 때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지 이게 우리 안에서만 이제 이게 뭐 경쟁력을 가지면 뭐하냐 이거죠. 근데 바로 우리 옆집에서 치고 올라오는 오늘 또 어디 정경련인가 어디서 낸 거 보면은 앞으로 5년 뒤가 되면 한국의 모든 산업이 반도체마저도 중국한테 넘어간다. 천대 기업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기업들의 제가 볼 때는 비명이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소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누가 해야 되냐? 해결은 결국은 정부가 정권이 또 사회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그 인력 문제나 노동 문제를 그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국가 백년 대계 차원에서 해석하고 거기서 판단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재벌 기업들의 무슨 이게 그 사람이 미운 짓도 많이 했고 이제 나쁜 짓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업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그리고 우리를 특히 쫓아오는 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방안으로 문제를 풀어가야지 우리 내부 기준으로만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경쟁에서 패한다는 거죠. 그럼 경쟁에서 패하고 나면 뭐 52시간이든 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안 보고 지금 있는 정도로만 갖고서 이제 과거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보면 조금 틀리죠 지금은.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년 4월달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는데요. 이때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것은 합의가 일어나게 되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만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는 이제는 이 중국이라고 부르지 말고 중동으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지금 수출 품목이자 핵심이 반도체하고 배터리인데 이 두 품목의 원자재를 배터리의 한 80%,
반도체 40%를 중국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하고 중간재학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소재. 그렇죠. 그래서 공급망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깨지게 되면 우리가 대미 흑자를 뭐 몇백억 불씩 낸다고 그러는데 이게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자동차에서 물건을 못 팔게 되면 조업 중단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중국하고는 제가 볼 때 1순위는 이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어떻게 가져가냐 하는 것을 이걸 사실은 가장 확실하게 우리 미국하고 이제 뭐 시트 만들어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 이걸 논의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한중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양국 간의 정서 문제인 것 같아요. 협중, 반중.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인적 교류가 많아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양쪽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인적 교류에 관한 부분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걸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최근에 뭐 비자 면제 같은 것이 뭐 좋은 이제 사례였지만 그 중국이 작년에 보면은 해외 관광객이 1억 4천만 명 해외여행을 갔어요. 예, 1억 4천만 명. 그렇죠. 한국에 온 게 460만인가 뭐 그 정도 바뀌었는데요. 10%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관광객 10% 정도가 한국으로 온다. 그러면 1,400만이 온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내수 소비 경기는 어떻게 되냐. 그건 뭐 플러스가 되는 것은 분명하죠. 예.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일본하고 이제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대만 문제 갖고 하면서 중국이 몇만 장의 관광객 지금 수업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또 관광주들이 여행주들이 한국에 올라가고 뭐 이런다는데 결국은 중국이라는 소비력을 한국이 우리가 가서 파는 게 아니라 중국인이 와서 사게 하는 방법 요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두 가지라고 하면은 하나는 공급망 안정, 두 번째는 그 인력 교류, 그리고 그 속내는 사실은 한국 와서 뭘 사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미용, 성형, 의료 관광이 한국이 엄청난 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료 관광이 고부가치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다 이제 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중국이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만 명의 의료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를 했다. 그렇게 되면 뭐 표현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성형을 다 한 번 다 한다고 하면 이게 소나타 한 대 값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현대차가 한 3,400만 대 차를 만들어 파는데 그 정도의 밸류가 매출액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라 하면 뭐 현대차의 순이익률이 뭐 10% 안 될 건데 그 마진이 훨씬 더 높죠. 그럼 현대차를 이게 몇 개를 더 만드는 효과가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고 중국인이 원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잘 결합을 했을 때 현대차 3개, 4개를 만드는 프로젝트 이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의료 관광 이런 것은 현대차 3개, 4개를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 히토류 문제는 어떻게 협상을 어떤 여기서 불안정성이 해소가 돼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 그래서 미중이 둘이 싸우는데 서로가 사실은 직접 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일본이 대만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던 것도 뭐 사유는 모르겠지만 뒤에 배후에는 이제 미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대만한테 지금 무기를 팔아먹는 거잖아요. 쿠션으로 보면. 근데 반대로 한국과 관계에서 중국이 미국을 뭔가 이제 압박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바로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리스크는 한국의 소재의 수출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예. 예전에 우리가 요소수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을 때리기 전에 한국의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이거를 들어가는 이제 거기에 음극재 플러스 마이너스는 음극재 흑연이 들어가는데 흑연은 전 세계에 중국이 거의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아하게 요즘 우리 애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연필을 많이 쓰는데 흑연이 부족하니까 흑연 수출을 줄여라. 그럼 바로 우리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오게 되고 그게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갖게 되고 미국에 배터리 수출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히토류 문제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원숭이 길들려고 중간에 있는 닭을 손을 보는 불상사가 한국이 닭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알겠습니다. 내년 4월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여기에 부분에서 핵심 소재 부분이 확실하게 불안정성을 없애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길, 또 하나는 그 정서의 문제, 특히 한중 간의 교류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의료 관광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세계 질서는 크게 변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항상 그 중국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통계 중심으로, 사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전병서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계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동을 가 계시는데요. 과거 중동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얄타 회담, 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회담이 잘 끝났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해군의 함정에서 이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바로 석유 문제로 미국과 사우디가 협력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체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큰 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며칠 뒤에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사우디 국왕을 이집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처칠 수상이 사우디 국왕을 먼저 만났다면 세계 질서는 또 한 번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만큼 2차 세계대전에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도 석유라는 것을 놓고는 서로 경쟁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은 2차 세계대전에 1900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이가 좋고 그랬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난 뒤에는 석유라는 그 세계적인 자원을 향해서는 경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미중의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 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미국이 못 가진 거, 중국이 못 가진 거, 네덜란드가 못 가지고 있는 우리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를 믿고 더 큰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우리 전병서 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파파파 증권홍파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